독일 에너지 재벌의 폭탄 발언에 유럽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과 인류에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미래입니다. 충격적인 기업 회장의 인터뷰. 이후 한국 의료에 50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유럽은 경악했습니다. CNN, BBC 등 주요 언론들은 유럽이 아닌 머나먼 땅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두고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 최고 재벌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 의료를 선택한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요한 슈레더입니다. 독일 루르 지역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인 슈레더 에너지스의 최고 경영자죠. 저희 가문은 19세기부터 탄광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어요. 하지만 탄광이 사양산업이 되면서 아버지와 함께 일찍부터 재생에너지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그 결정이 옳았던 걸까요? 지금 슈레더 에너지스는 유럽 최대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기업으로 성장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저희 가문의 탄광 회사에서 한국인 광부들을 자주 봤어요. 그들은 독일의 경제 성장을 위해 머나먼 타국에서 온 노동자들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들을 그저 하급 노동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 저들은 우리가 베푼 기회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의 고향에선 이런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거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독일인으로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정밀함과 효율성으로 세계를 이끄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은 성실하긴 하지만 우리와는 격이 다르다고 여겼죠. 그런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1970년대 저희 탄광회사에서 일했던 한국인 광부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들은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독일어도 서툴렀지만 항상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린 저에게는 그냥 회사 풍경의 일부였죠. 그들이 가족을 고향에 두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도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지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 전 평범했던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외동딸 엘리자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겨우 18살인 엘리자는 케이팝을 좋아하는 평범한 독일 소녀였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열렬한 팬이기도 했죠. 아빠, 방금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요. 엘리자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손목을 만져보니 맥박이 너무 빨랐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독일 최고의 의료진들이 모였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정밀 검사 끝에 나온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는 진단이 나왔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면역계가 오히려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병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지 설명했어요. 베를린 대학병원의 밀러 교수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슈레더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이 병은 워낙 복잡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독일 의학이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물론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밀러 교수가 머뭇거렸어요.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에 이런 질환의 권위자가 계시거든요. 박진우 교수라는 분인데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순간 저는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설마 그 나라에서 독일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한다는 말입니까?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이나 존스 홉킨스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곳들도 훌륭하지만 이 특수한 질환만큼은 한국이 놀라울 정도로 앞서 있다고 봐야죠. 특히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분야에서는 말입니다. 그 박 교수가 개발한 치료법이 유럽 의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거든요.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어요. 독일 최고의 의료진도 포기한 병을 한국에서 치료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거의 모욕감에 가까웠어요. 미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독일인이 한국까지 가서 치료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엘리자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매일 밤 고열에 시달리고 피부에 붉은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뺨에는 나비 모양의 발진이 생겼고 관절도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푸스 무엇보다 그 맑던 눈빛이 점점 흐려지는 게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엘리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빠, 온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딸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엘리자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빠, 정말 한국은 안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들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독일 의사들이 추천했다는 건 정말 실력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엘리자, 한국은 의료 선진국이 아니야. 우리 독일이나 미국에서 못 고치는 병을 거기서 고칠 리 없어. 하지만 아빠, 저 정말 무서워요. 이대로 죽는 건 아니죠? 엘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딸의 병세가 나빠질수록 제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슈레더 씨, 저희도 최선을 다해봤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 메이오 클리닉까지. 저는 미국 전역의 최고 병원들을 다 뒤졌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엘리자의 루푸스는 이미 신장과 중추신경계까지 침범한 상태였거든요. 아버지, 더 이상 미국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엘리자가 침대에 누운 채 힘없이 말했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손목도 더 가늘어진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엘리자.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딸을 다독였지만 솔직히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엘리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 가는 거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정말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라요. 엘리자, 그런 말 하지 마. 한국은. 아빠는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세요? 엘리자가 갑자기 울먹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들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 사람들인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아니야, 엘리자. 다만 의료기술이. 아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시는 거죠? 엘리자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리자, 아빠가 어린 시절부터 봐온 한국인들은 우리 회사에서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 물론 그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지만 지금은 2025년이잖아요, 아빠. 그때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엘리자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제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엘리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갑자기 39도가 넘는 고열이 나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간 저는 의사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도 악화되고 있고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로서는 증상 완화 치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망설였어요. 혹시 한국 치료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마지막 선택이긴 하지만 그날 밤 엘리자가 깨어났을 때 제게 말했어요. 아빠,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소리야, 엘리자. 죽는다는 말 하지 마. 아빠,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케이팝의 본고장도 보고 그곳 의사 선생님께 치료도 받아보고 싶어요. 엘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정말 치료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제가 좋아하는 나라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요. 엘리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빠, 평생 아빠 말씀만 듣고 살았잖아요. 이번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발요.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 편견과 자존심이 딸의 마지막 소원보다 중요할 리 없었거든요. 알았다, 엘리자. 한국에 가자. 그 순간 엘리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정말요, 아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 약속한다. 내일 당장 항공편을 알아보마.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엘리자가 제 손을 꼭 잡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딸의 생명 앞에서 그런 편견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도요. 하지만 한국행을 결정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선택이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루프트한자 항공편에 몸을 맡긴 채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엘리자는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이 딸에게 무리가 될까봐 걱정됐어요. 아빠, 정말 한국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엘리자가 기내에서 힘없이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글쎄다, 아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독일 최고의 의료진도 포기한 병을 정말 여기서 고칠 수 있을까? 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엘리자가 아빠 숨이 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엘리자! 저는 깜짝 놀라 딸을 부축했어요. 엘리자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호흡도 가빠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항 응급구조팀이 나타나는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빨랐거든요. 환자분 상태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국어를 하는 응급구조사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어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입니다.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어요. 저는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의 움직임은 정말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산소호흡기를 착용시키고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고 정맥주사까지 놓는 모습이 독일 응급팀 못지않았습니다. 지금 즉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이미 박진우 교수님께 연락드렸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담당 교수에게까지 연락이 간 건가요? 구급차 안에서 엘리자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빠, 여기가 한국이에요? 그래, 엘리자.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와, 구급차 안이 독일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엘리자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구급차 안에는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인공호흡기, 각종 응급약물들까지. 독일 구급차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곧 병원 도착해요. 구급대원이 안심시켜줬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내다봤어요. 한국의 풍경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돼 있었어요. 마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기 한글 간판들 정말 신기해요. 엘리자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밖을 바라봤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병원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컸거든요. 유럽의 대형 종합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슈레더 씨이시죠? 저는 박진우 교수팀의 레지던트 김민준입니다. 젊은 의사가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맞이했어요. 이렇게 빨리 준비가 되다니. 저희는 환자분이 오시기 전부터 독일에서 보내주신 의료 기록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박 교수님이 이미 치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김 레지던트의 설명을 들으며 병원 안을 둘러보니 최신 의료 장비들과 깔끔한 시설에 감탄했어요. 로비에는 각국 언어로 된 안내판이 있었고 직원들도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환자분들이 많으신가요? 저는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네, 특히 희귀질환이나 난치병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희 병원이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엘리자를 병실로 옮기면서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병실은 독일 병원보다 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각종 모니터링 장비들도 최신형이었고요. 아빠, 여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희망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엘리자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박진우 교수를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진료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미소를 띤 분이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슈레더 씨. 저는 박진우입니다. 박 교수가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했습니다.
독일어를 하시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독일에서 태어났거든요. 1970년에 독일 루르 지역에서요. 그 순간 박 교수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슈레더 가문의 슈레더 씨이신가요? 탄광회사에.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박 교수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실은 제 부모님이 1970년대에 슈레더 가문의 탄광회사에서 일하셨거든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제 아버지는 박성호라는 이름으로 광부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김영자라는 이름으로 회사 내 의료진으로 일하셨어요. 박 교수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탄광 사고로 다치신 후 가족 모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5살이었어요. 탄광 사고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1975년이었죠. 아버지가 갱도에서 낙반 사고를 당하셨어요.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평생 절뚝거리게 되셨죠. 저는 그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후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제대로 일하기 어려우셨고 저희는 가난과 싸워야 했어요. 박 교수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우야, 너는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도움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요. 저는 점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저희 회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저는 그저 회사 운영상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장학금을 받아가며 의대에 진학했고 다시 독일로 유학을 가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독일로 다시 유학을 가셨다고요? 네,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독일어가 남아 있었거든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면역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요. 박 교수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슈레더 가문의 후손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제가 치료해야 할 환자의 아버지로 말이죠.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말을 해야 할지. 교수님, 그때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박 교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엘리자 양의 치료거든요. 그 순간 저는 박 교수의 인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과거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치료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엘리자 양의 상태를 보니 독일에서 받은 치료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새로운 치료법이 있어요. 박 교수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최근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면역 치료법입니다. 엘리자 양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저희 회사에서 일했던 광부의 아들이 이제 제 딸을 치료해주겠다고 하는 상황. 이것이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박 교수의 눈빛에서 진정한 의사의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박 교수의 진단이 나온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에서 밀러 교수와 그의 의료진이 급히 한국으로 날아온 거예요. 슈레더 씨, 저희가 직접 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밀러 교수가 다소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독일 의학의 권위를 지켜야 하니까요. 박 교수는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함께 엘리자 양을 위한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보죠. 하지만 첫 번째 충돌은 곧바로 시작됐어요. 이 진단서를 보니 완전히 잘못됐군요. 밀러 교수가 박 교수의 소견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루푸스 진단 자체는 맞지만 병의 진행 단계 판단이 틀렸어요. 어떤 부분이 틀렸다고 보시는지요? 박 교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환자의 신장 기능 평가입니다. 저희 독일 의료진이 본 결과로는 이미 4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예요. 하지만 당신은 3단계라고 진단했군요. 박 교수가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을 보시죠. 이 시스템은 기존 진단법보다 95% 더 정확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정말 놀라운 3차원 영상이었어요.
엘리자의 신장 상태가 세밀하게 분석돼 있었습니다. 각 신장의 혈류량, 사구체 여과율, 염증 정도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술이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밀러 교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의학은 경험과 직관이 중요합니다. 기계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전 세계 100만 건의 루푸스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어요. 독일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예요. 독일 의료진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인과 유럽인의 체질은 다릅니다. 같은 치료법을 적용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정확한 겁니다. 박 교수가 반박했어요. 인종별, 연령별, 성별에 따른 모든 변수를 고려한 맞춤형 진단이거든요. 저는 두 의료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한쪽은 제가 평생 신뢰해온 독일 의학이고 다른 쪽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한국의 새로운 치료법이었거든요. 그때 독일 의료진의 또 다른 의사가 말했습니다. 슈레더 씨, 우리는 수십 년간 축적된 독일 의학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이에요. 교수님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제안하시는 겁니까? 저는 두 팀에게 물었습니다. 밀러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기존의 면역 억제제 치료를 강화하는 겁니다. 메토트렉사트와 프레드니솔론을 병용하는 방법이죠.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이미 한계를 보였잖아요. 박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환자 개인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면역 조절 치료를 제안합니다. 맞춤형 치료라니 그런 불확실한 방법을. 밀러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확실하다고요? 박 교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감정이 실렸어요. 저희는 이미 200명의 루푸스 환자를 이 방법으로 치료했고 85%가 완전 관해에 도달했습니다. 밀러 교수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 통계를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독일에서는 그런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독일에서 아직 이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박 교수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세계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해지자 독일 의료진 중 간호사장이 나섰어요. 박 교수님, 혹시 부작용은 없나요? 실험적 치료라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박 교수가 상세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심각한 부작용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치료법보다 부작용이 현저히 적어요. 두 의료진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저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엘리자는 병실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의사들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잠깐요, 두 분 다. 저는 참다 못해 말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엘리자의 치료 아닙니까? 누가 옳은지 따지는 게 아니라요. 그때 엘리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저는 박 교수님 방법을 써보고 싶어요. 뭔가 희망적인 느낌이 들어요. 밀러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엘리자 양, 위험할 수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치료는. 하지만 기존 치료로는 이미 한계를 봤잖아요. 엘리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새로운 희망을 잡고 싶어요. 저는 딸의 의지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박 교수님, 딸의 치료를 맡기겠습니다. 밀러 교수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슈레더 씨. 하지만 박 교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듯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엘리자 양을 꼭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어느 나라의 의학인지가 아니라 환자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박 교수의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자의 얼굴에서 붉은 발진이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아빠, 거울 좀 가져다 주세요. 엘리자가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거울을 보던 엘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나아지고 있어요. 나비 모양 발진이 거의 사라졌어요. 박 교수가 정기 검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왔어요. 엘리자 양, 기분이 어떠세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관절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고 열도 안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운이 생겨요. 박 교수가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놀라울 정도로 개선됐어요.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신장 기능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독일에서 몇 달간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던 엘리자가 이렇게 빨리 회복되다니. 교수님,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독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인공지능이 엘리자 양의 유전자 패턴을 정확히 분석해서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낸 결과예요. 박 교수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각 환자마다 면역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치료가 효과적인 거죠. 엘리자 양의 경우 특정 면역 조절제에 매우 잘 반응하는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병원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간호사들은 엘리자가 좋아하는 케이팝 음악을 틀어주었고, 식당에서는 독일 음식을 특별히 준비해주기도 했습니다. 엘리자 양, 이거 독일 소시지예요. 저희가 특별히 만들어 봤거든요. 영양사 김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한국에서 독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신기해요. 엘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매일 엘리자에게 인사하며 격려해 주셨어요. 아가야, 오늘도 많이 좋아졌네. 우리 딸 같아서 정말 기뻐. 완전히 나을 때까지 아줌마가 응원할게. 병원 내 편의점 아저씨도 엘리자가 지나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독일 공주님. 이라며 인사해 주셨어요. 처음엔 부끄러워하던 엘리자도 이제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따뜻한 관심 덕분에 엘리자의 마음도 한결 밝아졌어요. 치료에 대한 의지도 더욱 강해졌고요. 어느 날 오후 엘리자가 혼자 병원 정원을 산책하다가 다른 환자들과 친해졌다고 했어요. 아빠, 여기 환자들이 정말 친절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같은 병동의 할머니 한 분이 엘리자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우리 외국 손녀라고 부르시며 매일 한국 전통차를 끓여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 박 교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슈레더 씨, 내일 저녁에 병원에서 작은 음악회가 있어요. 환자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인데 엘리자 양도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음악회요? 네,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매월 열고 있어요. 특히 젊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치료 효과도 높아지고요. 엘리자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 가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음악회라니 정말 신기해요. 다음 날 저녁 병원 1층 로비에서 음악회가 열렸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무대에는 젊은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클래식부터 케이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연주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무대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온 엘리자예요. 이곳에서 치료받으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엘리자가 한국어로 인사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간호사들에게 배운 한국어였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한국 정말 좋아요. 엘리자의 어설픈 한국어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자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했던 딸이 이렇게 밝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관객들도 모두 감동받아 박수를 치며 응원했어요. 엘리자, 엘리자, 사랑해. 음악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엘리자에게 다가와 격려해 주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치료는 의학적 치료만이 아니라 이런 따뜻한 인간애와 사랑이 함께할 때 완성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엘리자의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병원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80대 노부부를 만난 거예요. 어머, 외국분이시네. 할머니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네, 독일에서 왔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답했어요. 아이고, 독일이라. 우리 아들이 독일에서 공부했다가 왔어. 할아버지가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그때 박 교수가 지나가다가 저희를 봤어요. 아, 할아버지, 할머니. 슈레더 씨를 소개해 드릴게요. 독일에서 오신 환자 보호자분입니다. 아이고, 그래. 반갑네, 반가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몸이 아픈 가족 때문에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지? 우리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 네, 딸이 아파서. 걱정 마. 우리 진우가 최고야. 분명 좋아질 거야.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독일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구텐 탁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구트일 잘하세요. 독일어를 하시는군요. 1970년대에 독일에서 일했었어. 그때 배운 거지. 지금도 기억나네. 할아버지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혹시 어디서 일하셨나요? 루루 지역 탄광에서. 슈레더라는 회사였어. 참 열심히 일했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저희 회사에서 일하신 건가요? 그럼 젊은이가 그 슈레더 집안?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으셨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 교수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인연이. 그때 우리가 일했던 회사 아들이 우리 손자에게 치료받으러 왔다니. 할머니가 손을 모으시며 놀라워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더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독일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지. 독일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웠어.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분들이 겪었을 고생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아버지, 그때 정말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힘들긴 했지만 가족을 위해서였어. 그리고 덕분에 우리 진우가 지금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잖아.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던 거야.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감사하지. 그 경험이 있었기에 아들이 더 강하게 자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됐잖아. 그때 박 교수가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진우야, 이분이 그 슈레더 집안 아들이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박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세상 참 좁네요. 그래, 참 신기한 인연이지. 할아버지가 일했던 회사 후손의 딸을 내가 치료하게 되다니. 이런 걸 인연이라고 하는 거겠지. 할머니가 덧붙이셨어요. 그때 독일에서 번 돈으로 진우 아버지 교육시키고 진우도 의대 보냈어. 그 돈이 미천이 됐지. 그러니까 결국 슈레더 집안 덕분에 우리 진우가 의사가 된 거야. 그날 저녁 병원 음악회가 또 열렸어요. 이번에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엘리자가 무대에 올라가서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아빠를 위해서 춤추고 싶어요.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운 아빠를 위해서요. 그리고 저를 치료해주신 박 교수님과 가족분들을 위해서도요. 엘리자가 한국 전통 음악에 맞춰 현대무용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죽어가던 딸이 이렇게 건강하게 춤추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적 같았어요. 춤 중간에 엘리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두 분도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음악회 후 저는 박 교수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과거 저희 회사에서 교수님 가족이 겪었을 고생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지금 이렇게 제 딸을 치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슈레더 씨, 그런 말씀 마세요. 박 교수가 손을 저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엘리자 양이 건강해지는 거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우리가 독일에서 일한 건 후회하지 않아. 그때의 경험이 오늘 이 순간을 만들어준 거니까.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는 법이야.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받은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박 교수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미 충분히 갚으셨어요. 엘리자 양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행복합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화해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엘리자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저희는 독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유럽으로 돌아가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저는 박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곳에서 받은 감동과 깨달음을 유럽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달 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유럽 경제 포럼에 저는 연사로 서게 됐습니다. 연단에 올라서자 수백 명의 유럽 기업인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제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효율을 넘어 진정한 인간애를 배워야 합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 의료는 기술의 첨단성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치료는 우리가 배워야 할 혁신적 기술입니다. 동시에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가짐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했어요.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여러 유럽 병원에서 한국과의 의료 교류를 문의해왔어요. 한편 독일에서는 엘리자가 청소년 국제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슈레더입니다. 엘리자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기적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과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의학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간애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자의 발표에 많은 독일 청소년들이 감동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고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시 한국을 방문한 저는 박 교수를 만났어요. 교수님, 저희 가문이 한국에서 받은 도움과 희생을 이제는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교수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슈레더 에너지스의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독일 간 의료 교류 및 난치병 어린이 치료를 지원하는 대규모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정말인가요? 네, 슈레더-세브란스 의료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의료시설 건립, 연구 지원, 그리고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요.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연간 1억 유로를 투자해서 첨단 의료연구센터를 건립하고 한국과 독일의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연구에 집중하고 싶어요. 박 교수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슈레더 씨. 교수님, 이것은 제 속죄이자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독일 광산에서 꿈꾸었던 더 나은 미래가 이렇게 현실로 이어지게 될 줄 몰랐습니다. 박 교수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교수님과 가족분들이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저는 박 교수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명예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두 분의 삶의 지혜와 경험이 재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독일에서 흘린 땀이 이런 결실을 맺을 줄이야. 정말 감사하네. 1년 후 새롭게 설립된 의료재단 건물 앞에서 개관식이 열렸어요. 저와 박 교수가 함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한국어와 독일어로 된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완전히 건강해진 엘리자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엘리자, 이 모든 건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내가 아빠에게 진정한 용기를 준 거야. 개관식에는 독일 대사와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양국 관계자들이 이 재단을 통해 의료 분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어요. 개관식이 끝난 후 저는 박 교수와 함께 재단 건물 앞에서 손을 맞잡았어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진심으로 화해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이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곳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곳이 될 거예요.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 말이죠. 재단에서는 매년 100명의 난치병 어린이를 무료로 치료하고 50명의 의료진을 양국 간 교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약 개발 연구에도 연간 2천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저녁 엘리자와 함께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법이라고 말이에요. 아빠, 처음에 한국 오기 싫어했던 거 기억나요? 엘리자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아빠가 정말 바보였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 하지만 결국 와서 다행이에요. 저도 건강해졌고 아빠도 더 멋진 사람이 됐잖아요. 편견과 오만을 버리고 진정한 인간애를 배운 이 여행.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